핵도 없는데 핵을 가진 나라보다 더 무서운 국가. 전쟁이 시작되면 단 10분 안에 적국의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수많은 국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주한 한국의 전쟁 시나리오는 제가 알고 있던 전략 억제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변 강대국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비핵 국가의 탈을 쓴 세계 최악의 악몽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1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분석하며 각국의 전쟁 억제력과 군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늘 수십 개국의 군사 데이터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한국은 비핵 국가라는 분류표 안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저에게 그저 분단된 채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부에서 긴급 분석 명령이 내려왔죠. 한국의 전략자산 재평가.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북한 때문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평가 요청이 또 온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고서 첫 페이지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비핵 국가 중 가장 치명적인 대응 능력을 보유한 국가. 이 말은 곧 핵이 없는데도 핵 보유국 수준의 억제력을 가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판정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런 문구는 이스라엘이나 잠재적 핵 보유국 몇 나라에만 붙는 말이에요. 한국이 그게 가능해? 라는 의문이 머리를 때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군사체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놀랍다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비핵 국가라면 당연히 핵 보유국에 비해 억제력이 약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 반대였거든요. 저는 보고서에 나온 세부 자료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목록에는 익숙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현무1, 현무2, 현무3. 사거리 300km에서 최대 3200km, 탄두 중량 최대 9톤, 지하 300m 관통 가능. 이건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용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토식 전면전 준비 방식을 기준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미사일은 종류별로, 상황별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게 분산 운용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전면 충돌이 나면 몇 분 안에 쏠 수 있는 건 다 쏜다.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보통은 탄약을 아껴 써야 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한동안 그 전략을 곱씹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른 전개를 전제로 했을까? 그리고 곧 답을 찾았죠. 핵 버튼이 눌리기 전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곧바로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선제 공격이었죠.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의 공군 전력을 이륙하기도 전에 활주로를 초토화시켜 전쟁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략은 그것보다도 훨씬 대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군만 마비시켰다면 한국은 적의 심장 전체를 뽑아버리는 계획을 세운 셈이니까요.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수치도 있었습니다. 현무2A 추정 보유량 800기, 현무2C 사거리 800km, 보유량 300기 이상, 현무3 시리즈 순항형, 사거리 1500km, 보유량 400기 이상, SLBM 버전 현무 잠수함에서 은밀히 발사, 추정 수십 기. 이 정도 규모면 비핵 국가라는 단어가 무색했습니다. 특히 SLBM은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접근해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핵이 없어도 주변국이 함부로 못 건드리겠군. 제 손은 본능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수년간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수백 번은 돌려본 전면전 모의전이었지만 이번엔 조건을 바꿨습니다. 한국식 전략을 그대로 반영했죠. 첫 화면이 뜨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징후가 포착된 지 30초가 지나자 현무사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곧바로 평양 외곽에 있는 군 지휘시설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1분 10초쯤 됐을 때 SLBM이 동해 수면을 뚫고 치솟더니 한반도 서쪽을 향해 궤도를 잡아 중국 랴오닝성 해군 기지 근처의 모의 목표물을 강타했습니다. 이어 2분 40초가 지나자 현무삼 순항형이 여러 미사일 발사대를 피해 구비구비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북한 북창의 미사일 조립시설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단 3분 만에 북한의 핵심 전략 거점 절반 이상이 비활성화로 표시되는 걸 보면서 저는 모니터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건 국가를 마비시키는 계획이잖아. 곧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략적 억제력은 대부분 핵무기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상호학 증파괴 구조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핵은 없지만 대신 핵을 막기 전에 핵급 타격을 전부 퍼붓는 방식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문득 1956년 수에즈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멀리까지 정확하게 날려보낼 투사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소련이 핵 위협을 가하자 두 나라는 무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보복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비록 핵은 없지만 투사수단과 실행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됐습니다. 전개 5분 차, 북한군의 통신망이 붕괴되고 7분 차에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70%가 파괴됐습니다. 10분이 채 되기 전에 적의 전력 지도가 회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억제라기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억제는 보통 싸우지 않게 만드는 힘인데 한국식 억제는 싸우면 바로 끝내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억제의 정의를 바꿨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책상 앞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와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이 나라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상부의 현장 조사를 제안했고 곧바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공기로 느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계절은 한겨울이었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반도는 하얗게 눈이 내려 있었고 착륙 후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대합실, 커피를 사들고 이동하는 여행객들, 반짝거리는 안내판, 어디에도 긴박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모니터 속에서 이 나라의 억제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의 무대가 될 땅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겉으론 평화롭지만 이곳의 깊은 곳엔 전혀 다른 표정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운용 체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 보고서와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다만 제가 초청받은 건 실제 전력 발사 훈련이 아니라 일부만 공개되는 시연과 모의 지휘 훈련이었습니다. 장소는 군사보안구역 인근의 전시 지휘소였습니다. 미군 연락장교를 통해 허가를 받은 뒤 저는 군 관계자들과 함께 출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지휘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대규모 폭발음이나 굉음을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레이더 차량이 움직이고 전술 지도를 펼친 지휘관들이 무전으로 교신하는 소리만 들렸죠. 곧 대형 스크린에 훈련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해안 시험장에서 현무 계열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 잡히자 제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고체 연료 특유의 연기와 섬광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곧 탄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죠. 지휘관은 모니터 옆 상황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시에는 여러 발사대가 동시에 운용됩니다. 오늘은 한두 기만 시연하지만 지휘체계와 발사 절차는 실제와 동일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각 발사대별 발사 시간 간격이 표시됐습니다. 한 발이 사출된 후 1분 남짓 지나 다음 발사대가 가동되고 다시 몇십 초 만에 또 다른 발사대가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연속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었지만 이 나라가 원하는 순간에 얼마나 빠르게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지 짐작하기엔 충분했어요. 통역 장교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모의 훈련이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선 10분 안에 전 전략 목표에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제 시선이 모니터로 옮겨졌습니다. 목표 지점은
휴전선 북쪽 50km 이내의 벙커들이었죠. 위성 지도에 붉은 점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여기서 발사된 미사일이 불과 2분 3분 만에 목표에 도달한다니 시간 감각이 왜곡될 정도였습니다. 훈련 후 현장 지휘관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전량을 빠르게 발사하는 겁니까? 그는 미소 없이 대답했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미국식 장기전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충돌에서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저녁 무렵 훈련장을 떠날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지 밖 도로를 지나며 창밖을 보니 작은 부대 전방 주둔지에서 군인들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전술 무전기로 교신 절차를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차량 뒤편에서 포탄 모의탄과 장비를 재정렬하고 있었죠. 그들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본 움직임과 다를 바 없었고 이곳이 일상적인 주둔지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평시에도 전시 절차가 몸에 배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준비만 하는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다음 날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고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제 본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죠.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날의 훈련만 봐도 그 위력이 실감났지만 솔직히 말해 전량 소모라는 개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리 강력한 화력이라도 단 한 번의 포화 후 재보급이 안 된다면 장기전에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 산업에 전시 생산 체제를 깊숙이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대형 조선소는 군수함, 잠수함 모듈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자동차, 중장비 공장은 부품 라인을 며칠 만에 군용 장비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죠. 반도체, 전자기기 업체들은 전시엔 정밀 타격 유도 장치와 통신 장비를 생산하도록 훈련돼 있었습니다. 곧장 몇 곳의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장이었지만 관리자들은 생산 라인을 설명하며 전시 전환 시나리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생산 라인 전환 완료. 부품 재고를 군수품 규격으로 교체. 지역 예비군 물류대와 연계해 군 기지로 즉시 공급. 이 체계가 가능하다는 건 전날 제가 본 전량 소모가 결코 무모한 계획이 아니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쏘고 끝이 아니라 곧바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문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 덕분에 재보급과 재배치가 빠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장거리 수송이 필요하지 않죠. 전면전 상황에서도 몇 시간 단위로 화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초반 몰아치기 전략은 재보급이 느린 나라라면 절대 불가능한 구조였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가능한 것이었죠. 오히려 초반에 압도적인 타격을 가해 적의 전투 의지를 꺾는 것이 최선이자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항만에는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평시 민간 화물선이지만 전시에는 군수물자 수송선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습니다. 해양 물류망까지 군사계획의 일부로 편입된 겁니다. 이건 무기만 많은 나라가 아니구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구나.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화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무 미사일 발사 장면 위에 오늘 확인한 재보급 체계가 겹쳐졌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도 전장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핵이 없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요. 핵은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한국의 전략은 적의 심장부를 수술하듯 정밀하게 파괴하고 다시 재장전해 같은 타격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쟁은 결국 지속 능력 싸움인데 한국은 그 무서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군사력 분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력전 DNA를 직접 본 셈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서울 외곽의 한 지하 지휘통제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지하 시설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보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굳게 닫힌 철문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전술 지도와 전시 계획표를 든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안내를 맡은 중령은 제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말했죠. 오늘 보실 건 핵 대비 시나리오입니다. 브리핑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지도와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적 핵발사 징후 포착. 이 시점부터 한국군의 시계는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발사 징후가 감지된 지 15초 만에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이 동시에 기동을 시작합니다. 불과 40초가 지나자 현무사 수십 기가 북쪽과 서쪽의 전략 목표를 향해 일제히 발사됩니다. 1분 20초 시점,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SLBM이 솟구쳐 올라 적 해군 기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2분이 되기 전에 순항형 현무3이 초저고도로 중국과 일본의 방공망 틈새를 파고들어 목표 지점을 향해 비행을 개시합니다.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발사 개시부터 불과 2분이 조금 넘는 시간, 그런데 스크린 위적 지도에 붉은 불꽃이 연속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목표는 모두 지휘부, 통신센터, 미사일 기지 같은 명령 체계의 심장이었죠. 이건 한국에 오기 전 책상 위에서 돌려봤던 시뮬레이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속도와 화력, 그리고 압박감까지 모든 게 실전 그 자체였죠. 중령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요격 시도와 동시에 모든 화력을 투사합니다. 핵탄두가 떨어지기 전에 버튼을 누를 사람과 그 명령망을 없애버리는 거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선제적 선멸이었습니다. 방어를 위한 반격이 아니라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공세형 억제력이었죠. 브리핑 타임라인은 계속 짧아졌습니다. 5분이 지나기 전 북측 주요 TEL 이동식 발사대의 80%가 파괴되고 7분 30초 시점에는 전략 항공기의 활주로가 전부 무력화됩니다. 9분째에 접어들자 적 전역 지휘망이 붕괴되며 잔여 발사 능력은 사실상 0에 가까워졌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의문과 경외심이 동시에 들끓었죠. 중령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어도 핵 버튼을 누를 손가락을 먼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팔, 다리 하나씩은 각오해야 하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가입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계산이 아니라 직감이 먼저였습니다. 이 나라를 건드리는 순간 상대는 끝장난다. 지휘통제소에서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시나리오가 실제 전쟁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주한미군 연락관이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제게 건네며 말했죠. 이건 비공개지만 주변국 정보기관에서 최근 분석한 한국 군사력 보고서입니다. 읽어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부의 비공개 문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한국의 비핵 억제 전략 평가. 중국 측 결론은 간명했습니다. 한국의 현무 5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탄두 중량, 관통력에서 북한을 넘어 중국 본토 일부까지 직접 타격 가능.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은밀성과 기습성이 높아 탐지, 요격 가능성이 낮음. 사거리를 1000km 이하로 표기하지만 연료량 조정 시 그 이상 도달 가능.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현무 시리즈가 북한 대응용이 아니라 일본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도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죠. 특히 콜드런처 방식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가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 있었습니다. 일본 정보 분석관의 코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백히 다목적 독침. 어느 날 방향만 바꾸면 우리도 목표가 된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고서 속 문장들이 제가 직접 본 훈련 장면과 완벽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거리가 우리를 겨냥하는 듯하다며 과민 반응했고
일본은 방공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죠. 국제 무대에서도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 대표단 관계자가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을 협상 카드로 쓰지만 한국은 그냥 쏩니다. 전략가로서 오랫동안 억제력이란 단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억제력은 전통적인 정의와 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 본부에 예비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주변국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정치, 외교, 군사복합체다. 이 전략이 작동하는 순간 전장은 시작과 동시에 끝난다. 문서를 전송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 불빛 아래엔 언제든 전시 모드로 전환할 준비가 된 국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호텔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주 동안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직접 체감한 공기의 무게를 이제 글로 옮겨야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머릿속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비핵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 쌓인 기록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핵이 없어도 핵 억제력에 준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 보유. 수십 년간 축적된 전시 생산 체제와 민간 산업의 군사 동원력. 핵 발사 징후 포착 즉시 전량 화력 투사 가능. 주변국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층 공격 수단. 저는 이 네 줄을 보고서 초안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무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 철학을 들여다본 결과였으니까요. 그 철학은 간단합니다. 건드리면 반드시 팔 다리 하나씩은 가져간다. 그리고 그 방법은 더 단순합니다. 핵 대신 쏠 수 있는 건 전부 쏜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 가능한 구조임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10분 포화 사격, 산업단지에서 확인한 재보급 계획, 지휘통제소에서 본 타임라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불안이 묻어난 보고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장 놀란 건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비핵국가라는 외피 안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는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노트북 화면을 닫으니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안도감, 경외심, 그리고 불안. 전략가로서 저는 데이터를 냉정하게 다루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워싱턴에 전송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가볍게 건드릴 수 없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천천히 걸으며 맞이했습니다. 도심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경쾌했고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거리의 소음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이 일상이 제가 며칠 동안 본 것들과 겹쳐지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체류 동안 보고서와 데이터 너머의 진짜 한국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숫자와 그래프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의지와 준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문화까지요. 군사적 강함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와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면 이 경험을 제 동료들과 상부에 있는 그대로 전할 겁니다. 여기서 본 장면과 들은 이야기, 느낀 공기의 무게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게 시간을 내어주고 기밀에 가까운 훈련과 시설까지 보여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건네주던 연구원, 훈련장에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던 장병,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던 노동자, 그들의 표정과 손끝의 움직임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 경력에서 보고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국가를 새롭게 이해했고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자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8배 더 강하게 죽이는 신소재, 심지어 미국 FDA로부터 식물질 안전 인증까지 받은 세계 최초 사례. 그는 설계도도 없이 조력자도 없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고 눈물과 피로 뒤덮인 책상 위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기술 플랫폼을 손으로 직접 빚어냈습니다. 지금 이 물질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수출 요청이 폭주 중이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의약품이 아닙니다. 국가도 자본도 하지 못한 일을 책임감 하나로 해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세계의학계가 한국을 향해 무릎을 꿇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가장 조용한 승리를 공개합니다. 저는 페터 하일리히예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생명공학연구소에서 15년간 일했고 유럽의 바이오 의약품 전략 설계를 담당해왔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신약 후보 물질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죠. 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 감동이 아닌 구조, 희망보다는 확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약이란 개발비와 승인 확률의 수치로 측정 가능한 투자 대상일 뿐이라 여겼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늘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때마다 역시 과학은 냉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그런 제게 운명을 바꾼 문서 한 통이 날아든 건 지난해 3월의 일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없던 물질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그 문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웃었어요. 한국? 신소재? 세계 최초? 이건 그들 특유의 기적 서사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아는 한국은 빠른 추격자였지 혁신의 선두주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논문 스타일도 아니고 홍보 자료도 아닌 마치 실무진이 급하게 정리한 듯한 날것의 데이터들이 빼곡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자료가 FDA NDI 승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NDI, 미국이 정한 신규 인체 섭취 승인 물질이었거든요.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게다가 분자 구조 자체가 등록된 적 없는 물질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물질 하나 만들려면 최소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혼자서? 그것도 한국에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자료가 조작이거나 정말 미친 천재가 한국에 존재하든가 어느 쪽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11시간의 비행 내내 그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야 하는데 왜 아무도 모르고 있을까?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알고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첫 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어요. 다른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 세상을 뒤흔들 기술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울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정특래 대표는 제가 상상했던 천재 과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후줄근한 점퍼에 커피 얼룩이 묻은 노트, 책상엔 설탕이 든 블랙커피 캔과 손때 묻은 데이터 시트들이 쌓여 있었고요. 혹시 정특래 대표님이신가요? 제가 영어로 물었을 때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역사 없이 대화하기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내민 건 보고서도 시료도 아니었어요. 그는 환자의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눈이 안 아파요. 이제 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분자 구조와 통계로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 종이 위의 문장은 어떤 논문보다 정확하고 강력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이게 환자분이 보낸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비슷한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시료는 에스파코스라는 플랫폼 물질이었어요. 투명한 작은 유리병 안에 담긴 그 액체는 언뜻 보기엔 그냥 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게 심장, 뇌, 눈, 간, 그리고 암세포까지도 정확히 약을 실어보내는 운반 시스템이라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을 때 정 대표는 현미경으로 그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그 크기는 150나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크기였죠.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계속 질문을 쏟아냈을 때
정 대표는 칠판에 복잡한 분자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과학적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기존의 파클리탁셀은 물에 녹지 않아 강한 독성의 크레모포어로 희석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 대표는 물에도 잘 녹고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며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혼자 만드신 거예요? 제 질문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짓더군요. 유럽의 제약사들은 100억 단위의 임상 자금을 들이붓고 3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승인 하나 받기 위해 10년을 소모해요. 그게 글로벌 제약업계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이 물질은 겨우 13주 만에 동물 실험, 유전 독성, 반복 투여 실험, 용량 범위까지 마무리했어요. 그것도 108명에 대한 인체 임상까지 완료하고 NDI 등록까지 승인받았다고 하더군요. 13주요? 정말 13주 만에? 제가 몇 번이나 되물었을 때 정 대표는 달력을 가리키며 날짜를 하나하나 세어 보였어요. 정말 13주가 맞았습니다. 이건 의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임상 계획서 작성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전체 과정을 13주에 끝냈다는 거죠. 평택에 있는 그의 실험실을 방문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모든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진행하고 직접 분석했거든요. 중간에 끼어드는 관료적 절차나 외부 검토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과학적 논리와 환자를 향한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돌아온 그 주, 독일 정부 연구기관 내부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에스파코스, 키토탁솔, 올리고머 안토시아닌. 전 세계 의학계가 아직 접근조차 못한 기술이라며 발표했죠. 회의실에는 독일 제약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이엘, 머크, 베링거 인겔하임의 연구 책임자들이었죠. 이들은 평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곤 했는데 제 발표를 듣는 동안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잠깐만요. 이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요? 바이엘의 한 연구 책임자가 끼어들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미 특허도 출원되어 있겠네요? 네,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반응은 의외였어요.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면 왜 한국 정부도 몰랐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저조차도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왜 이 기술이 아직 한국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왔던 걸까요? 며칠 후 정 대표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었습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법원 판결문을 내밀었습니다. 국내 모 대형 제약사와의 소송 문서였어요. 문서를 읽는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기술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소한 정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법원은 기술 분쟁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특허 효력 자체를 정지시켜버린 판결을 내렸어요. 4년간이나 임상을 못하셨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4년 동안 그는 자금이 바닥났고 함께하던 연구원들 전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실 임대료도 못 내서 쫓겨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때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도 했어요. 낮에는 실험하고 밤에는 일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혔어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과학자가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다니. 어떻게 다시 일어나신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기술이 제 손에 있는데 그냥 두면 죽는 거잖아요. 죽더라도 다시 만들어야 했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와 절망,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플랫폼 물질은 이미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군이 개입하든 중앙정부가 독점 관리하든 절대 민간에 그냥 방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그저 소송 중 기술이라며 외면했어요. 그 기술이 부작용 없는 항암 플랫폼이고 FDA 인증을 받은 신소재라는 사실도 묻힌 채로요.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집중할 수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 기간 동안 논문도 투자도 중단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버려진 실험실 한켠에서 혼자 나노입자를 설계했다고 해요. 정 대표가 보여준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3년간의 실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성공한 실험보다 실패한 실험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거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하나둘 떠나더라고요. 돈도 안 되고 미래도 불투명하니까요. 그는 항암 플랫폼으로 시작했던 에스파코스를 눈 건강 기능식품으로 응용해냈어요. 그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고 기능성 인증은 물론 식약처 세계 최초 표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왜 하필 눈 건강이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 40개국에서 수출 문의가 폭주 중인 아이존의 탄생 비화였어요. 정 대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한국인은 이 기술을 모릅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하지만 제가 뭘 만들었는지는 결국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요. 저는 유럽이 세상의 기준이라 믿고 살아왔어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의약품도 화학도, 바이오도 유럽이 중심이라 여겼죠. 한국은 복제국가라는 인식이 컸어요. 속도는 빠르지만 오리지널은 아니라고요.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 대표를 만나면서 그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정 대표가 저를 데리고 자그마한 창고 같은 실험실로 안내했죠. 새벽 공기가 싸늘했고 플라스틱 뚜껑이 덜렁거리는 그 작은 공간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어요. 실험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했어요. 독일의 연구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결과물은 독일이 10년 걸려도 못 만들 기술이었어요. 그는 냉장고 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안엔 맑은 액체가 한 방울 들어있었고 병 옆에는 손으로 적은 글씨가 보였어요. 올리고머 안토시아닌 13차 개량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현미경 화면을 켜더군요. 그 물질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식물 색소에서 추출한 고순도 올리고머였어요. 전 세계 수천 개의 연구실이 이 구조를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죠. 안토시아닌은 빛과 열에 약하고 체내 흡수율도 낮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화 직전에서 무너져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정 대표는 칠판에 복잡한 화학식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13년 동안 혼자 연구해서 안정적이고 흡수율이 높으며 기능성도 강화된 올리고머화된 안토시아닌으로 완성해낸 과정이었습니다. 임상 결과도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심지어 그걸로 인체 임상까지 마쳤더군요. 눈물 분비 40% 증가, 눈물막 유지 시간 60% 증가, 건성 안구 개선율. 이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독일에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즉시 대형 제약사들이 달려들 데이터였거든요. 이거 진짜 맞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을 때 정 대표는 제 표정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결국 수치가 증명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독일의 연구자들 앞에서 한국을 조용히 배워야 할 대상이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 대표가 직접 준비한 한 병원 임상실험 현장을 참관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기술을, 수치를, 그래프를 봤다면 이날은 사람을, 그리고 인생을 보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형 안과병원이었어요. 간판도 소박했고 건물도 허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세상이 모르는 기적의 순간이 숨쉬고 있었죠. 시험 대상자는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눈물이 마르면서 생기는 이물감, 극심한 피로, 타는 듯한 통증.
대부분이 수년간 인공 눈물에 의존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표정이 어두운 편인데 담당 의사가 말하더니 대기실을 가리켰어요. 그날따라 앉은 그들의 표정이 유독 밝아 보였거든요. 저는 연구 기록을 훑으며 이런 생각을 했죠. 보조식품으로 그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나? 그런데 그 의심은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먼저 나온 건 60대 여성 환자였어요. 그녀는 의사에게 진료 결과를 듣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딸이 쓴 편지를 처음 끝까지 봤어요. 그 말에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저도 모두 그녀를 바라봤죠. 편지요? 의사가 물었을 때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딸이 결혼할 때 쓴 편지예요. 2년 전에 받았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몇 줄 읽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환자는 30대 남성이었어요. 컴퓨터 디자이너였는데 모니터를 30분 이상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지금 5시간 작업했어요. 눈이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이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세 번째 환자는 50대 교사였어요. 칠판 글씨를 쓰기 힘들어서 휴직까지 고려했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학생들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요. 교실 뒤쪽 아이들까지도요. 이건 삶이었고 자유였고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기술을 숫자로만 봤는데 그날 비로소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 대표는 조용히 제 어깨를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이분들 덕분에 저도 버텼어요. 누가 안 알아줘도 이 사람들이 괜찮아지면 그걸로 되거든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수십 년의 제 이력이 무너졌어요. 나는 지금껏 기술을 팔아먹을 숫자로만 봤구나. 그런데 그는 지켜야 할 사람으로 기술을 만들었더군요. 임상 결과는 더욱 완벽했어요. 눈물 생성량 평균 39.8% 증가. 눈물막 유지 시간은 8주차부터 급상승해서 12주차엔 P값 0.001 이하로 유의성을 확보했죠. 독일 어느 학술지에 실려도 노벨상 후보라도 오를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정 대표는 조용히 말해요. 이 약이 도움이 되면 그게 상이죠. 진료가 끝난 뒤 몇몇 환자들이 약 개발자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 대표는 쑥스럽다며 도망치듯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해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시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많은 간판들, 빽빽한 차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혼잡함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걸까? 정 대표와의 마지막 인터뷰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어요. 도시 외곽의 한 건물. 간판도 없이 고장난 엘리베이터 옆 계단을 올라가자. 허름한 철제문 너머로 실험기구 몇 개와 스티로폼 상자가 보였어요. 대표님, 여기가 연구실 맞습니까? 실험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는 공간이에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죠. 유럽이나 미국 같았으면 이 기술은 최소 수백억 투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실험실 한쪽 벽에는 실패한 실험들의 기록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았죠. 그 옆에는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 원동력이에요. 정 대표가 그 편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전투력을 발휘해요. 외면받아야 집중하거든요. 사실 유럽의 대부분 기술 개발은 정교한 시스템과 대규모 펀딩을 기반으로 해요. 기획서, 평가단, 심해, 리스크 모델 모든 게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정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돌파해요. 누가 한번 뚫으면 그 다음은 줄줄이 따라가요. 그는 IMF 때도 혼자 약을 연구했고 소송당했을 때도 버텼으며 연구원이 모두 떠났을 때도 자신이 직접 공장에서 추출기계까지 조작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정말 혼자 실험하신 거예요? 네. 생쥐에게 약 주고 데이터까지 손으로 정리했어요.
사실 나중엔 말도 못했죠.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 많이 했죠. 그래도 끝까지 믿어줬어요.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립 속에서 폭발한 한 인간의 투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본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는 그러면서도 말해요. 제가 유별난 건 아니에요. 한국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일 하나를 작성했어요. 수신이는 독일 연방보건부 자문위원단.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에서 시작된 기술혁명. 내용을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작은 실험실에서 세계를 뒤흔들 기술이 나왔다는 걸요. 독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정 대표가 만든 그 신소재에 대한 정체불명의 문의 메일을 여러 군데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수신자는 저였고 발신자는 유럽 제약사, 중동 보건청, 동남아의 유통법인이었죠. 공통점이 있었어요. 정 대표의 올리고머 안토시아닌 관련 기술 설명을 듣고 싶다. 혹은 FDA 등록된 NDI 문서 공유 가능하냐는 문의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 사실을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미 정보가 퍼져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벌써 전략 물자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FDA NDI 승인 리스트에 이 기술이 공식 등재되자마자 전 세계 식약처와 바이오 기업들이 일제히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니었어요. 신물질이면서도 인체 적용 임상까지 통과한 시장 진입 가능 기술이었으니까요. 정 대표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수출 요청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40개국 넘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 처음 듣는 나라예요.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브라질도 있고요. 응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데 벌써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신약 후보 물질은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임상과 유통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요. 하지만 정 대표가 만든 이 물질은 달랐어요. FDA의 신물질 승인 통과, 식약처의 개별 인정 원료, 등록 인체 임상 결과 확보, 기능성 입증 수치 확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 시스템 보유. 즉, 지금 당장이라도 수출이 가능한 완제품 준비 상태였어요. 유럽에서 일어난 반응도 충격적이었어요. 한 프랑스 제약사 고문이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이거 정말 한국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정부도 관심 가져야 해요. 심지어 독일 내무부 보건전략국에서도 기술 이전이나 독점 계약 가능성 여부 검토라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경악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실험실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국가 간 의약 주권과 직결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저는 다시 연락해 말했어요. 대표님, 이건 국가 자산입니다.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전 아직 우리나라가 이걸 진짜 믿어줄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니까요.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제 이 기술은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가 쫓아오는 기술이 됐다는 것. 정 대표는 다른 과학자들과 달랐어요. 그는 특허료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고 유통계약서보다 환자의 눈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제가 대기업 R&D 본부에서 근무할 때 늘 제일 먼저 보는 게 ROI였어요. 수익률, 회수기간, 투자 대비 이익. 그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접는 게 업계의 룰이었죠. 그런데 정 대표는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며 수익 가능성도 희박한 실험을 수년간 이어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돈이 안 되는 기술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눈 건강은 시장이 작아요. 안구 건조증이 생명에 치명적이지도 않고 보험도 안 되는 치료제니까요. 근데 매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냥 안 멈춘 거예요. 유럽에서는 비용 대비 이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는 철저하게 필요 대비 책임을 우선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제품을 완성한 뒤에도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눈이 불편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에요. 은퇴하거나 수입이 없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약국보단 온라인으로, 병원보단 집으로 가게 했어요. 가격도 최소한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 살리려고 만든 거니까. 그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고도 대기업의 기술을 넘기지 않았고 해외 투자 제안을 전부 거절했어요. 하나의 조건 때문이었어요. 국내 생산, 국내 관리, 국내 유통. 그가 강조한 말입니다.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든 약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약이니까 절대 외국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정 대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기술이 자기 주변을 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세계 시장을 흔들게 된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성장한 제3세계 정도로 정의해왔어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산업국가, 기술은 있지만 본질은 따라가는 나라. 그러나 이번 방문 이후 그 모든 정의는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누구도 상상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한 사람,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특례 대표. 이 사람은 거창한 포부나 선전 문구도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일을 했고 누군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았기에 혼자서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하지만 정 대표를 보며 느낀 건 이 나라는 이제 산업이 아니라 책임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걸 끝까지 내 손으로 증명하겠다는 고집이었어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의에 들어갔어요. 주제는 NDI 신소재 대응 전략. 정 대표의 기술을 독일 제약사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 간부가 이렇게 묻더군요. 기술력은 확실한가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술력? 그것만 있었으면 보고서로 충분했죠. 돌아와서 직접 말하고 있는 건 그 기술 뒤에 있는 인간이 더 무서워서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는 인간. 누가 욕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수출보다 환자를 먼저 보는 눈. 그리고 끝까지 우리 손으로를 외치는 철학.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제3세계가 아니에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이 나라가 가진 정신은 복제 불가능하니까요.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